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과목을 담당한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임상심리검사 2급 심리검사 1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기타 심리검사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심리검사 이외에 전혀 새로운 검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인지기능 검사, 객관적 성격 검사, 투사적 검사, 신경심리학적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 실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기억을 해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상심리사 시험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은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각 연도별 합격률 정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 합격률은 높은 경우에는 80%를 상회하기도 하고요. 많이 어렵더라도 절반 이하로 탈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사지선다 문항 안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실기 합격률이 심할 때는 10%대, 더 과거에는 한 자릿수 %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합격률이 높아도 20%대고 더 어려울 때는 10%대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배웠는데 서술형, 나열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틀리지 않게 기입하고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선다형 문항 중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낼 수 있는 문항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공부 방법,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방식대 여러 가지 심리검사의 문항들을 한번 실기의 형태로 풀어봄으로써 기억을 조금 더 응고시키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해서 시험 장면에서 적절하게 인출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한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만 기르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 답안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고 지금까지 배워본 심리검사 이론을 실기 유형으로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A씨는 자, 다음 보기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죠. 자, A씨는 20세의 남성으로 재수를 하여 올해 3월에 대학에 입학했다. 재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기분이 우울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을 보였다. 또한 매사에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그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고 동네 의원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내과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의사의 추천으로 심리상담소를 찾게 되어 MMPI, BDI, K-웨이즈 검사를 받게 되었고 MMPI에서는 L52, F58, K60 여기까지는 타당도 척도의 점수가 되겠죠. H59, D75, HY58, PD62, MF35, PA64, PT66, SC46, MA48, SI59 이렇게 점수가 나타났고요. BDI에서 23점 그리고 K-웨이즈에서 언어성 IQ가 125, 동작성 IQ가 94, 전체 IQ 114 이렇게 결과 점수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니까 물음을 한번 봐야겠죠. 자, 보기에서 내담자의 정신장애 및 감별 진단을 요하는 정신장애 유형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장애 유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각각 장애에 대해서 임상적인 양상을 기술하시오 서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총 한 10점 가량이 되는 배점 문제로서 충분히 서술했다면은 혹 일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서술된 부분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항에서 요구한 부분을 빠짐없이 설명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씨는 20대 남성이니까 성인이죠. 성인이니까 아동용 검사보다는 이제 성인용 검사를 위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 재수를 해서 올해 3월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재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기분이 우울하고, 자, 우울 나왔죠.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체적인 증상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방문을 했으나 신체적으로 내과적인 이상 소견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의사가 추천으로 심리상담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라고 해서 심리상담소에서 MMPI, BDI, K-웨이즈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MMPI 점수를 보면은 이 점수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때, 자, 우리가 MMPI 기억나나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나뉘어져 있고, 타당도 척도에서 이상이 있으면 타당하지 않은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임상 척도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L 척도 52점이니까 65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우리가 보통 모든 척도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5T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됐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자, L 척도가 52점이죠. F 척도 58, K 척도 60. 다 심각한 상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MMPI 프로파일은 해석해도 무관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HS부터 마지막 SI까지, 자, 척도 이름이 MMPI-1 검사에서는 각 문항, 척도의 척도명, 그래서 건강염려증 척도, 그리고 우울 척도, 그렇게 척도명으로 제시했는데, MMPI-2부터는 자, 그 각각의 척도를 척도 번호로 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HS는 1번 척도, D는 2번 척도, HY는 3번 척도, 이렇게 해서 SI가 0번 척도까지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문항이 HS 59 이게 아니라 1번 척도 59, 2번 척도 75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걸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자, 2번 척도, D 척도가 우울과 관련된 문항이었죠. 척도였죠. 그러면 D 척도가 75, 그러니까 65보다도 훨씬 더 상승을 하고 있죠. 처음 보고된 부분에서 기분이 우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대고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D 척도, 우울 척도가 75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BDI는 100의 우울 지표 검사입니다. 그래서 BDI 지표에서 23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중한 우울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BDI에서 23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울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언어성 IQ가 125, 동작성 IQ가 9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능 지수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표별로 인지 기능의 정도,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요인에 의한 인지 기능의 불균형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언어성 IQ가 125고 동작성 IQ가 94다. 그러면 언어성 IQ와 동작성 IQ 간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이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동작성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125인데 동작성 지능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94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일부 우울의 징후가 포착이 되지요. 그래서 우울과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보기를 보고 문항에 응답을 해야겠죠.
자,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자, 정신장애 유형을 제시하고 감별 진단을 요하는 정신장애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신체 증상 장애. 자, 임상적 양상으로서는 신체 증상 장애,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로 인해서 현저히 방해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우울하면서 불면, 두통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했죠. 내담자 A씨의 경우 문제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네 의원을 방문하였으나 그것이 신체 증상이나 그것과 결부된 건강에 대한 과도한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자, 신체 증상 장애가 우울 장애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증상이 두통, 복통과 같은 통증이나 막연한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범불안 장애를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과도한 불안과 긴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안의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불안으로 인한 긴장의 고조, 피로감, 주의 집중의 어려움, 또 과민한 기분 상태, 자, 과민한 기분 상태,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경우에는 신체 증상과 함께 만성적인 기분 장애를 보이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걱정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응장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적응장애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적 또는 행동적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임상적 양상은 내담자의 경우 재수 경험에 의한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상적 양상을 각각 예상이 되는 장애 요인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기는 이렇게 서술 형태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심리평가에서 심리 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을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체로 이런 유형은 5점 정도가 배점이 되는 검사라고 우리가 문항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설명한 개수가 5개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6개, 7개를 썼다고 해서 더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설명한 내용을 채점을 한 이후에 나머지는 읽지 않고 다음 문제 채점으로 넘어간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틀리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맞고 그 이후에 맞는 답을 쭉 이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5점을 다 모두 득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가장 내가 정확하고 자신 있는 답안부터 5가지를 골라서 5가지만 정확하게 쓰는 그런 풀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을 쓰라고 했는데요. 심리평가와 심리검사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심리평가는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행동 관찰, 그리고 면담, 그리고 보호자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정보 청취, 그리고 배경 정보, 개인력, 가족력 등을 모두 토대로 해서 평가하는 종합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리 검사는 심리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중에 다양한 여러 요소 중에 면담도 있고 관찰도 있는데 왜 심리 검사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A 첫 번째, 심리 검사를 쓰는 이유는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것이 좀 경미해서 생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문제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적절한 답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B.
내담자의 문제 증상이나 행동의 심각성 그리고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문제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만큼 심각한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앞서 봤던 MMPI에서 자, D 점수가 75점, 자, 우울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80점, 그러면 우울이 더 심각하겠죠.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또 변별, 감별 진단을 위해서 다른 어떤 원인이 되는 증상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특수한 영역에서의 기능 평가를 위해서 실시한다. 이를테면 특수한 영역, 그러니까 집중력, 언어 능력, 뭐 주의력, 어떤 특정한 요인이 잘 발휘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담자의 성격적인 측면이나 기능 수준이 얼만큼 잘 적절히 발휘되는지 이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심리 검사를 쓰는 주요 목적이다라고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안을 제시하시면 우리가 5득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심리 검사 결과와 생활사적 정보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고 교재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평가를 할 때 심리검사를 우리가 하고 그 밖에도 면담, 행동관찰, 개인력, 가족력, 기타 등등 어떤 배경이 되는 생활사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정보를 종합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이 문항에 응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범 답안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나 투사적 검사로 제시되는 심리 검사는 내담자의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현재 상태를 표출을 하지만 이는 내담자의 반응에 의한 주관적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검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주관적 정보에 불과하고 실제 생활에선 다를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양상 이런 것들은 주변의 보고를 통해서 좀 다른 정보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이 있겠죠. 자, 상담자가 관찰자 또는 치료자로서 수집하는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정보, 생활사적 발달 정보, 다양한 기록 자료 등은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 장면에서 수집하는 정보 이외에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주관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는 서로 통합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수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생활사적인 정보를 함께 통합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A, B, C 3가지 답이 모두 답이 될 수 있고요. 이 중에 가장 내가 이해하기 편하고 기술하기 편하면서 이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 문항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MPI 문제가 나왔습니다. MMPI. 자, 다면적 인성검사로서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였죠. 어떤 환자에게 MMPI를 실시한 결과 L 척도와 K 척도의 T점수가 7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어적 성향이 강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이 환자에게 심리검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때 임상심리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MMPI 척도는 우리가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그 밖에도 다양한 재구성 임상 척도나 내용 척도, 보충 척도 등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일 앞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를 우선 살펴봐야겠지요. 그런데 임상 척도를 보기 전에 우선 L 척도와 K 척도인 타당도 척도에서부터 T점수가 7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해석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검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도 심리 검사는 이 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범 답안입니다. 자, 프로파일의 신뢰성이 극단적으로 결여된 경우 수검자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 자, 앞서 L과 K가 70 이상으로 상승을 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타당도 프로파일에서 극단적인 신뢰성 결여를 나타낼 경우 임상 척도들에 대한 해석 자체를 보류한다. 자, 임상심리사가 선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척도를 해석을 보류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방어적 태도가 문제시되는 경우 타당도 프로파일이 비록 덜 극단적이지만 방어가 문제되는 경우 임상 척도들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해석은 하되 수검자의 방어적 수검 태도 하에서 검사된 측정 결과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점을 고려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임상심리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첫째는 해석을 보류한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하기는 하되 방어적인 프로파일이다. 내담자가, 수검자가 이 검사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검사를 한 것이니까 조금 그것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MMPI나 BDI와 같은 객관적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시오라고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객관적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과 단점, 그러면 객관적 검사의 장점, 그리고 투사적 검사의 장점, 객관적 검사의 단점, 또 마찬가지로 투사적 검사의 단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한 부분에서의 장점이면 다른 유형에서 검사는 또 그 부분에서 단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대칭적인 구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죠. 객관적 검사, 검사의 실시, 그리고 실시나 그 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된 점수를 평가하는, 해석하는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시행, 채점, 해석이 비교적 간편한 편이고요. 간편한 검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검사를 실시할 때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검사자의 변인, 어떤 검사자가 검사하느냐에 의해서 그 영향을 덜 받고요. 상황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고, 수검자의 무응답 또는 검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응답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체로 답안지의 형태로 검사가 제시가 되는데, 답안지를 받았을 때 무응답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몇 번 문항 빠뜨렸네요. 이 부분은 실수를 하고 좀 체크해놓고 이따가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잠깐 잊어버리셨나 봐요. 자, 요 부분은
다시 좀 완성을 해서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무응답을 다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검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혹은 아니오로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모두에 체크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응답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이 있겠죠. 자, 수검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아니요. 이렇게 응답을 하는 문항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통 바람직한 거,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니까 내가 아니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해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예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일정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응답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가능성이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수검자는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문항들의 응답했던 결과 흐름에 의해서 이 문항 내용은 왠지 아니오 같은데 앞서 문항에서 내가 보통 이거는 예라고 대답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것도 예라고 응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문항 응답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 답변이 취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수검자가 자기 이해와 관계없이 협조적인 대답으로 일관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그렇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게 하면 더 좋아할 거야. 검사자가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걸 바랄 거야 와 같이 좀 협조적인 대답으로 일관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검사 문항이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상황에서의 특성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 내용을 밝히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미리 다 인쇄된 객관적인 질문 문항이니까 일반적인 질문이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장점,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장점과 여기서 말씀드린 단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문항을 답변으로 제시를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참고로 우리가 투사적 검사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앞서 객관적 검사의 단점 부분이 투사적 검사에서는 장점으로 드러나고, 자,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반대로 투사적 검사의 장점으로 드러나게 되겠는데, 자, 참고로 투사적 검사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검자의 의도된 방어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모호한 자극에 의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객관적 검사는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고르거나 하는 방식의 어떤 좀 천편일률적인 응답만을 할 수 있는데, 투사적 검사에서는 수검자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창의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검사의 신뢰도가 대체로 낮아서 검사자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상황의 변인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었는데 투사적 검사는 이런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이 문항과는 관련이 없지만 투사적 검사의 이런 장단점도 한번 짚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인데요.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신뢰도의 정의, 신뢰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신뢰도가 있었고 각각의 신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기술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범 답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이 세 가지를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신뢰도인데요. 이 세 가지의 검사들을 쓰고 신뢰도를 쓰고 이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겠는데, 이 추정하는 방법이 곧 이 신뢰도의 정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특정한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다시 재검사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로 한 번 더 실시했을 때 그때의 결과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검사를 한 번 실시한 이후에 재검사, 일정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 재검사를 토대로 그 둘 검사의 결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동형 검사 신뢰도는 비슷한 유형의 검사를 토대로 이 검사 결과가 얼만큼 신뢰도 있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지능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검사들이 있죠. 이를테면 웩슬러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지능을 추정하는 검사를 새로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이와 비슷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토대로 이 지능을 측정한 이후에 그 둘의 검사 결과가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추정을 함으로써 이 동형 검사 신뢰도를 추정을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문항에서 이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그중 절반 일부를 한번 실시를 하고 그를 통해서 얻은 결과, 나머지 반을 통해서 또 검사를 실시한 후 얻은 결과, 그 둘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어떻게 측정이 될 건지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신뢰도 추정 방식이 바로 반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신뢰도에 대해서 신뢰도의 이름을 쓰고 각각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타당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타당도는 신뢰도와 다르게 신뢰도가 얼만큼 계속 유사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그 반복 가능성에 주목했다면, 타당도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본 게 맞아? 이거죠. 타당도를 설명할 때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몸무게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여러 번 측정할 때마다 일관되게 신뢰로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였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는 저울을 통해서 재는 몸무게였지 키를 알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신뢰롭게도 키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다면 타당한 검사인가? 이건 타당한 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타당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타당도에 속한 여러 가지 타당도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타당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타당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타당도는 실증적 수단인 조작적 정의나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만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타당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고요.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타당도에 대한 설명하고 이후에 어떤 종류의 타당도가 있는지, 여기서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에서 타당도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했는데,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요한다면 내용 타당도는 뭐다, 준거 타당도는 뭐다, 구성 타당도는 뭐다, 이 문항에 묻는 바대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문항에서는 타당도의 개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만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당도의 개념, 근데 우리는 이 연습 문항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의 의미에 대해서 쓰시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문항 구성이 그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당 문항들이 각 내용 영역들의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타당도를 내용 타당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는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우리가 믿을 만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그 측정 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한다.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라고도 부르면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개념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그러한 심리적 개념들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혹은 잘못 측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방식이 바로 구성 타당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웩슬러가 정의한 지능의 개념을 쓰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특징을 각각 2가지씩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검사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본 바가 있는데요. 우선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지능의 의미는 유전적 그리고 선천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선천적 능력으로 경험 그리고 학습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청년기 이후부터는 점차 퇴보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유동성 지능의 특징이고요. 속도, 기계적인 암기 능력, 지각, 추론 능력과 관련된 것이 유동성 지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결정성 지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 능력,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이 선천적인 능력과 관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 능력으로서 환경, 그리고 경험, 문화적인 영향, 예를 들면 교육 수준 등 내가 후천적으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상식, 논리적 추리와 같은 문항과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특징을 기술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달리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 점차 약해지게 될 때 결정성 지능은 점차 청년기를 지나면서 퇴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동성 지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년기 이후에 점차 퇴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성 지능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능의 정의, 웩슬러는 지능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함목적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가 정의한 정의의 일반적인 지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히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렇게 서술 문제에서도 아는 바대로 충분하게 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항입니다. 자, K-위스크4의 4가지 지표와 각 지표별 소검사를 쓰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K-위스크4니까 위스크는 아동용 지능검사겠네요. K-웨이즈4가 성인용 지능검사였고 K-위스크는 아동용이다. 그 검사 명칭이 C가 있으니까 C는 children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용이다. 그래야 이 각각의 지표별 소검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K-위스크4 아동용 검사의 지능검사의 소검사는 이렇습니다. 자, 모범 답안인데요. 우선 4가지 지표,
이 네 가지 지표는 성인용 검사와 아동용 검사의 지표가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 언어 이해 지표, 지각 추론 지표, 작업 기억 지표, 처리 속도 지표 등 이렇게 이 네 가지 지표는 아동용, 성인용 지표가 성인용 지능 검사가 모두 동일한 지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세부 지표를 구성하는 소검사의 목록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K-위스크4, 자, 아동용에서는 언어 이해를 구성하기 위한 소검사로서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 추리 이렇게 5가지 소검사로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공통성과 어휘 이것이 우리 필수 소검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까지 죄송합니다. 자, 공통성, 어휘, 이해까지 필수 소검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지각 추론 지표에서는 토막 짜기,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빠진 곳 찾기와 같이 4개의 소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토막 짜기,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가 우리 필수 소검사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 지표는 숫자, 순차 연결, 산수인데요. 자, 산수를 제외하고 숫자, 순차 연결까지 필수 소검사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처리 속도에서는 선택을 제외한 기호 쓰기, 동형 찾기 이 소검사를 토대로 처리 속도 지표를 산출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수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의 의미는 보충 소검사는 반드시 꼭 실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 소검사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를 추론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어휘력 혹은 독해력 등의 이유로 어떤 소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보충적으로 소검사를 실시해서 그 소검사를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15개의 소검사를 모두 반드시 실시해야만 지능지표를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지표를 봤으면은 우리가 웨이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웨이즈는 성인용 지능검사라고 했습니다. 각 지표와 소검사를 쓰시오 했으니까 지표는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자, 지표는 언어 이해, 그리고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지표는 동일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각각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이렇게 소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해는 보충 소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각 추론 소검사에서는 우리가 지각 추론 영역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막 짜기, 행렬 추론,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와 같은 5개의 소검사를 토대로 지각 추론 지표를 추론을 하는데 무게 비교와 빠진 곳 찾기 이 2가지 소검사는 보충 소검사로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소검사는 아닙니다. 작업 기억에서는 숫자, 산수, 순서화 이 3가지 소검사를 토대로 작업 기억 능력을 수치로 평가를 하는데요. 순서화 소검사의 경우는 보충 소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실시해야 되는 소검사는 아닙니다. 마지막 지표로 기호 쓰기, 동형 찾기, 지우기 이 3가지 지표를 3가지 소검사를 토대로 처리 속도 지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지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소검사의 목록들은 K-위스크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항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샤 검사와 로샤 테스트나 다면적 인성 검사와 같은 진단적 심리 검사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항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샤 검사와 다면적 인성 검사와 같은 진단적인 심리 검사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심리 검사마다 각각의 심리 검사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문항에서는 콕 집어서 로샤 검사나 다면적 인성 검사를 콕 집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샤 검사는 우리가 투사적 심리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 하나로서 꼽을 수가 있겠고, 다면적 인성 검사는 객관적 자기보고식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진단적 검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A 첫 번째, 인간의 성격은 복합적인 구조이며 개인차가 다양할 수 있다. 그렇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할 수가 있고 개별적인 검사들의 측정하는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미죠. 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한 부분이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심리 검사는 성격의 상이한 수준을 측정하므로 검사마다 측정하는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문항이 될 겁니다. 자,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꼭 이 중에 꼭 이것들 모두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모범 답안 중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데요. 자, 이런 답안도 가능하죠. 각각의 심리 검사는 측정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로샤 검사의 경우에는 투사적 방식에 의해서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표출하도록 하여서 하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객관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정한 형식에 반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응 형식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측정된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원하는 답안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꼭 제시된 답안은 모범 답안이지만 로샤 검사와 다면적 인성 검사가 각각 다른 이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이라면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샤 검사는 검사자 변인의 영향을 받는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반면에 다면적 인성 검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검사자의 변인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쓰더라도 크게 틀린 답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내용을 잘 읽고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첫 시간부터 지난 11번째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심리 검사들, 심리 검사 기법들을 살펴봤고, 그 심리 검사 기법은 유형에 따라서 객관적, 표준화된 방식으로 실시하는 객관적 심리검사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MMPI와 같은 검사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실시가 되는 검사였고, 로샤 검사, TAT와 같은 주제통각 검사, 나아가서는 HTP, 이런 그림 검사, 이런 것들도 투사적인 방식을 토대로 개인의 어떤 독특한 내면의 심리가 이런 어떤 검사 장면에서 투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심리 검사인 투사적 검사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검사, 아동들의 발달 정도를 측정해서 일반적인 기준 수준에 맞춰서 얼만큼 이탈했는지, 어느 정도로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그 문제 행동을 평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아동용 심리 검사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신경심리 검사도 살펴봤습니다. 신경심리 검사는 우리가 MRI, CT와 같은 영상학적인 의료기기를 토대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영상학적으로 혹은 외과적인 수술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로서 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능 수준을 우리가 잘 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재활을 하고 있다면 그 호전의 정도, 속도는 어떤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리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 검사의 결과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검사도 여러 가지 검사를 세트로 구성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세트를 구성해서 하는 배터리 검사, 우리가 풀 배터리 혹은 종합 심리 검사, 종합 심리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트로 구성을 하는 검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검사를 토대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 검사에 나온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고한 내용, 면담을 통해서 호소한 내용, 그리고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 개인력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사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심리 검사 과목이 사실 임상심리사 필기 과정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서 통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체로 80% 이상 합격하는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심리검사 과목은 분량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선다형 문항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얻으면 되겠다. 내가 정답만 잘 골라내서 이 문항에서 득점만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겠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학습에 임한다면은 필기 시험까지는 합격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기 이후에 실기 시험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다 항목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우리가 고득점을 해서 반드시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그 개념이 맞고 틀린 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념들을 쭉 나열해서 머릿속에서 뭐의 개념, 타당도의 개념은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등 어떤 타당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충분히 나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나열된 요소들을 좀 짧고 명료한 문장의 형태로 기술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도는 그 정의가 뭐였어? 어떤 신뢰도는 그 정의가 뭐였어?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들이 뭐가 있었지? 장점 쭉 한번 우리가 읊어보고, 그렇다면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뭐가 있었을까? 쭉 한번 읊어보고, 반대로 우리가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서의 어떤 단점이 투사적 검사에서는 장점이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 단점은 반대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로 충분히 좀 단순하고 좀 짧은 문장일지라도 말로써 우리가 충분히 뱉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나아가서는 그 뱉어보는 단순한 어떤 짧은 문장들을 한 줄씩 한 줄씩 우리가 서술해보는, 기입해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실기 시험에서의 합격률도 높이고 필기 시험에서도 우리가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학습 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심리검사, 심리평가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심리평가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임상심리사라고 하면은 임상심리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고 어떤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조금 더 잘 끌어내고 잘 평가하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유능한 임상심리사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한데 그냥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 자, 둘 중에서 우리가 임상심리사로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핵심 과목들을 학습할 때도 이론은 이론, 실제면 실제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 그런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냥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임상심리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각각 심리검사 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아마 수련을 하게 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임상심리사로서 심리평가를 임할 때 수련 과정을 토대로 여러 내담자의 심리검사를 하는 상황을 경험해 볼 텐데 그때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였다고 했으니까 이 객관적 검사를 할 때 문항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는 제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정확하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심리 검사를, 객관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투사적 검사와 같은 것은 우리가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검사자 변인이 매우 크다. 검사자가 어떤 검사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심리검사 현장에서 실제 투사적 검사를 실시할 때는 최대한 많은 기준을 확인하고 이론을 확인하고 최대한 우리가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실시를 해서 어떤 검사자가 실수를 하거나 검사자가 검사 자극을 잘못 전달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겠다. 그래서 비록 투사적 검사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신뢰로운 검사를 결과를 뽑아내야겠다. 이런 우리가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심리검사를 학습하신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항인 필기시험과 주관식 서술형 문항인 우리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유능한 임상심리사로서 현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유능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임상심리사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심리검사 과목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